재료가 100가지라고 하면 90가지 이상이 다 수입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료비가 올라가요. 운영을 잘하면 마진이 25%또 좋은 달은 30%까지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10%, 15% 보면 잘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빵을 하는 곳은 롱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건 깊이가 없다고 하죠. 깊이가. 오늘 아침도 직원들을 좀 혼냈는데 너의 기준으로 네가 편하려고 빵을 만들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한 번이라도 뭔가 너가 더 행위를 했을 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모양만 똑같이 편하게 하면 항상 티가 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상토의 노승욱입니다. 고수 초대석.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양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고수분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하신 고수님입니다. 여태까지 만났던 고수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요.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이십니다. 윤 셰프 정직한 제빵소를 운영하시는 윤현중 셰프님 모셨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올해로 한 25년 정도 이제 와. 빵을 만들고 있고요. 네. 2006년도에 제과기능장을 취득했고 이제 작년에 우수숙련 기술인 해갖고 이제 준명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취득했고 네.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제 매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윤현중이라고 합니다. 와, 25년이요. 네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는 아니고, 네,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준명장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거죠? 이제 명장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거죠.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막 명인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단법인, 이제 그쵸. 개인 단체들 이런 네. 데서 그냥 남발하는 그쵸. 거고, 이제 명장이라는 칭호는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라에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건데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각 분야에서 나오는데 1년에 한 명 나오는 거고 그 한 명도 자격이 안 되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계통 이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분 네. 명장님이 계시고 네. 이제 제가 도전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준명장은 이제 정식 명칭은 우수숙련 기술인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격이 주어져야 이제 명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그 명장 바로 직전에 네. 단계인데, 예. 명장을 1년에 한 명 정도 뽑는데, 네네네. 준명장도 1년에 2명 정도밖에 안 1년에 뽑는다더라고요. 그쵸 2명 또는 3명 그 해에 어떤 사람들이 네.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평가 항목이 거의 한 4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서 이제 상위 몇 명 그렇게 나눠서 뽑고 있죠. 예. 와. 예, 뽑히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 한 5개월 걸려요. 저희가 서류를 내고 심사에만 5개월 예, 걸린다. 심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 면접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조사까지 다 끝내놓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라에서 그 증서를 주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명장이니까.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셰프님 이제 빵 하신 지는 한 25년 되셨고, 네, 네, 네. 근데 지금 창업하신 지는 한 5년 좀 안 되신 거죠? 5년 안 됐습니다. 이제 올해 4년 차.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빵집이 엄청 커요. 네네네. 여기 말고도 또 매장이 여러 개 있으시죠? 네, 네,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빵을 만드는 직원들이 이제 셰프라고 하죠. 네네. 빵을 만드는 셰프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이제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롯데 엔젤리너스라는 그런 것과 같이 제휴를 예, 하셨더라고요. 예, 콜라보하는 매장들을 네.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음. 현재는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롯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모험을 걸었던 거고, 근데 그것도 제안도 뭐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었어요. 롯데에서 아, 롯데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예, 먼저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거를 발판 이제 석촌호수점에 제가 처음으로 테스트 매장을 오픈해봤던 거고, 네.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그 롯데 타워점에 또 들어가고 올해 또 온수점에 오픈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셰프님 매장에서 나오는 총 월 매출 정도 얼마 정도 될까요? 전 매장을 다 하면 월에 한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예. 연 한 연- 5, 60억 정도 되시겠네요. 한 55억에서 6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시네요. 네, 저도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빵에 어떤 점에 좀 끌리셨어요? 빵의 매력이 뭔가요?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빵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빵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케이크 파트, 케이크. 케이크 파트. 네.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보통 파티시에라고 부르고 빵을 하는 친구들을 블랑제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빵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케이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외국의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빵을 하는 친구들은 빵만 해요. 케이크는 아예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케이크를 하는 친구들은 또 케이크만 해요. 어, 빵은 아예 몰라요. 이게 전문화가 돼 있나 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일본. 네. 왜냐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워낙 네. 이 빵도 처음에 저 일을 배울 때는 용어도 다 일본 말이었어요 거의. 왜 우리 그 예전에 그 뭐 목수분들 또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일본 말로 막 그런 그쵸. 말 했잖아요. 네네.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러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케이크 같은 거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장식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시하게 해라 이렇게 일본식 표현을 써야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 게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네. 지금 현장에는 되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를 가보면 이제 간판 자체가 틀려요. 여기가 케이크를 파는 곳이다. 그러면 파티시에라고 적혀 있고 여기가 빵을 파는 곳이다. 그러면 블랑제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요즘은 추세가 이제 그쪽도 그 고임금에 이렇게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합치는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시에 앤 블랑제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네요. 트렌드를.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그 빵을 주로 메인으로 사 먹고 있는 분들이 네. 보통 40대,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50대. 근데 진짜 젊은 친구들은 2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30대 있고. 근데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그 전 윗세대보다 그 전부터 훨씬 빵을 드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의 20대, 30대는 지금이 거의 내가 밥을 먹는 데 쓰는 돈과 커피와 빵을 먹는 데 쓰는 한 달에 아마 그 비용이 비슷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다음 세대는 식문화가 완전히 이제 점점점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파리바게트다, 뚜레쥬르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찾아가서 맛있는 거, 내가 먹었을 때 속이 안 아픈 거, 가령 이제 그런 거를 찾아가는 세대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은 인기가 없고, 뭐 인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좀 뭔가 취향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쵸. 자기의 스타일로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블루오션처럼 영역을 구축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요즘 대형화된 베이커리 카페들 많잖아요. 네, 특히 뭐 물가나 그쵸. 어디 무슨 풍경이 좋은데 무조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사람이 제가 같이 소비를 하려면 뷰가 좋은 거는 한두 번이더라고요. 내가 가서 힐링하고 보는 게 좋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빵은 수적으로 너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과도해. 이거는 저기 가면 뭐 10,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000원이야, 15,000원이야. 그러면 나는 뷰는 즐기러 갈지언정 거기서 그 빵에 대한 소비는 또 없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기술자가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빵을 하는 곳은 살아남을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건 깊이가 없다고 하죠. 깊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아까 좀 먼저 와가지고 네. 여기 1층에서 빵을 네. 먹어봤는데, 좀 시중에서 안 보이던 처음 보는 빵도 좀 많더라고요. 네. 인절미 생크림빵. 네,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아, 이것도 셰프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되게 그러니까 빵 종류는 되게 많아요. 되게 어. 많은데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빵이고. 아, 내일은 또 바뀌어요? 아니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바뀌고 아. 더 많은 종류가 나오고 아니 시즌별로도 또 바꿔줘야 되고 빵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심에 놔야 될 것이 있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메인 정장은 딱 있지만 넥타이는 맨날 바꿔주잖아요. 아,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그 메인 정장 옷에 따라서 뭐 수트를 입었을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뭐 구두를 신어야 되고 캐주얼하게 입었을 땐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사람의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가치랑 철학 안에서 메인 제품들은 그대로 쭉 고집 있게 갖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시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객층에 따라서 계속 뭔가 변화를 줘야 저희 고객님들도 여기는 항상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윤 셰프 정직한 제빵소의 시그니처 빵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건강빵 종류를 의외로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요? 뭐 100% 통밀빵이라는 게 있고 빵콩플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잡곡이 들어간 식스그레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브 소스가 들어간 뭐 제노베제 크림치즈 빵이라는 게 있고 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뭔가 저만의 방법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까 옷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연예인이 입어서 이쁘다고 제가 입는다고 이쁘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집에서 되게 잘 나가. 가령 막 어디 빵가게에서 너무 잘 팔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쫓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갖고 와봐. 그럼 우리 먹어보자. 먹어보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래? 가 고민의 선행이 돼야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차별화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웰빙빵 무슨 천연 발효빵 건강빵 막 하지만 실제로 그걸 잘 사 먹진 않거든요. 손이 가는 빵은 네. 맨날 먹던 거. 그쵸. 손이 가는 빵은.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는 오픈 때부터 어쨌든
그런 건강빵 종류를 팔리든 안 팔리든 제가 꾸준히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많이 홍보해서 지금은 그래도 되게 많이 안정적으로 저희 가게를 가야 그 빵을 만날 수 있어. 이제 그런 빵들이 있죠. 저는 밤식빵 좋아합니다. 밤식빵 좋아하시죠? 밤식빵도 있나요? 밤식빵 있죠. 네, 공주 밤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건 이제 또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공주 밤빵은 이제 물론 이제 밤도 내가 중국산 밤을 쓰느냐 네. 막 따라 가격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모르는 그런 뒷부분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소비자들은 딱 단순히 빵의 크기와 빵의 가격을 대비해서 보지만 그리고 먹어보고 맛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어쨌든 뭐란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이 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안에 이런 재료를 넣어야 되고 크기는 요 정도 해야 돼. 근데 원가를 다 따져봤더니 야 이거 한 15,000원, 20,000원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 밤식빵 저기 가면 5,000원인데 15,000원을 받아? 네. 그럼 이제 저는 고민하겠죠. 이거를 그럼 나도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저는 후자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만 많이 만들진 않아요. 좀 소수 정예로 비싸게 네, 비싸더라도 제대로 사서 드실 분만 사서 드셔라. 네.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희 모든 빵들의 그런 가치가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직원들을 좀 혼냈는데 너의 기준으로 네가 편하려고 빵을 만들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한 번이라도 뭔가 너가 더 행위를 했을 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모양만 똑같이 편하게 하면 항상 티가 나거든요.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대중적인 가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전문성으로 내 영혼을 다 담아서 조금 제값을 받고 할 것이냐. 그게 항상 고민인데, 네. 뭐 전자도 후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이제 그런 게 좀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그런 퀄리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좋은 재료. 근데 여기서 좋은 재료라고 하면 무조건 질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가격대에 가성비라 그러죠. 네. 그만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쓰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버터를 최고급 버터를 써요. 근데 최고급 버터도 쓰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것도 쓰거든요. 근데 한 단계 아래 거라고 해도 아마 일반 제과점에서는 와 되게 좋은 거 쓴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에는 이 버터를 써야만 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서 그 맛과 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싼 버터를 써서 조금이라도 싸거나 좀 저렴한 그런 우리가 일반 얘기 마가린이나 뭐 이런 거 썼을 때는 전혀 그 퀄리티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써야죠. 비싸도. 근데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뭐 에비앙 생수 갖다 넣고 했다고 더 맛있진 않잖아요. 네. 그죠? 에비앙 생수를 넣은 신라면 막 이러고 팔진 않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빵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은 뭐 남들과 평범한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쓰지만 그 빵마다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꼭 필요로 한 단순히 그게 버터가 아니라 가령 저희가 호밀을 쓴다 그래도 호밀도 되게 싼 호밀도 있고 진짜 독일산이나 프랑스산처럼 그 영양분이나 밀 껍질 함량이 좋아서 되게 비싼 호밀도 있어요. 둘 다 만들어 놨을 때는 겉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호밀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호밀을 써야 돼. 비싼 호밀을.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이제 예. 빵을 많이 만들어보고 식자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많아야죠. 있어야죠. 예, 엄청 많아야 돼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재료의 그런 맛과 풍미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할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고. 셰프님은 그래서 그거를 20년 넘게 네. 그 숙련이 되셨으니까 예. 아시는 텐데 그럼 빵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좀 처음엔 취업해가지고 네네네. 뭐 호텔 이런 데서 배우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 빵계의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오. 이제 나폴레옹 제과점이라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명장님들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다녔던 그런 회사인 거예요. 되게 유명한 데죠. 되게 제가 유명하죠. 많이 들어봤는데 예, 유명하고 또 속된 말로 빡세기가 우리나라 1번이죠. 제가 처음에 일을 배울 땐 하루에 14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쉬고 한 8년을 일했으니까요. 와. 좀 이 외식업계가 좀 군기가 빡세죠. 빡세죠. 예. 네. 그렇게 좀 했고, 네. 그러니까 배울 때는 뭐 지금 같은 이런 고민할 그런 틈도 없어요. 시키는 거 하기 바쁘죠. 시키는 거. 그게 몸으로 완전히 습득이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요즘 친구들하고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론을 배우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그거를 테스트하고 만들어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몸부터, 일단 해. 저희 고수분 중에 신라 호텔에서 한 17년 하신 네, 셰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한 2000년 그쯤에 이제 까라면까 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한 몇 년간은 계속 그 짜차인가 그것만 썰었대요. 벽보고. 근데 요즘은 그 호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하죠. 다 센트럴 키친에서 그냥 포장돼가지고 오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기술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기술을 배우면, 내 기술이 업그레이드, 작년보다 올해 뭔가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뭔가 더 나아지면,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에서 프로로 가는 그쵸. 거고, 아마에서 프로로 갈수록 나의 가치도 높아진다. 그래서 내 연봉도 높아진다. 나의 소득도 높아지는 거지. 내가 요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만큼의 급여를 받기 시작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도태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셰프가 창업하면 망한다. 경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네. 셰프님은 성공하셨네요. 저는 뭐 아직 멀었고 아직 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도 주변에 많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빵에 대한 열정이 많고 기술이 많고 깊이가 깊은 그런 선배들도 창업을 하면 꼭 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빵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빵을 잘 만드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그쵸. 역할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내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걸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일은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큰 프랜차이즈 롯데 그 이제 브랑제리라는 곳에서도 이제 점장을 하면서 운영도 같이 해 보셨고. 네, 시간대 매출 대비 막 이런 거, 일일 매출 대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뭐 전일 대비 막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도 배웠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보다 조금 더 훨씬 훌륭한 그런 경영자 밑에서도 많이 일을 하면서
경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이끌어 가는구나. 노하우도 그런 전수 예, 받으시고.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과점이 어딜까요? 대전 성심당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거기도 오너분들은 빵을 만드는 분들은 아니에요. 경영을 하는 분들이지. 그래요? 예, 경영을 하는 분들이지 빵을 만드는 분들은 아니세요.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에서 벗어나기가 가장 힘들고,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의 그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을 이끌어가는 것도 경영자지 네. 삼성 영부나 박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엔지니어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또 개발자 출신이고 네, 근데 이제 가끔 있죠. 예, 다른 근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네네.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봤을 그쵸, 때는 네. 힘든 부분이 둘 다 잘하기가 어렵죠. 예,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본인이 노력은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냥 창업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자영업자분들도 좀 만나 보세요? 제 이제 후배들 저는 20 몇 년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 이름 하나를 정하는데도 1년이 걸리고 가게 장소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내가 하루에 매출이 얼마 나오면 나는 망해도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지 그 5만 가지 생각과 깊이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는데 가령 이제 저한테 와서 제 후배들 중에 한 기술을 한 3년 이제 배웠는데 저 어디 대학교 앞에 가서 뭐 가게 할래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또 그런 친구 중에 가끔 또 잘 되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잘 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좋을 땐 다 좋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좋을 땐 다 좋아 보여요. 네. 근데 뭔가 삐끄덕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새로운 한 걸음을 다시 나아가야 될 때 그걸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경험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같은 거는 되게 트렌드한 제품이에요. 빵이나 제과는 한때는 뭐 에클레어가 막 유행을 타면 여기저기 막 에클레어 집 생기고 또 식빵이 유행을 타면 무슨 식빵 전문점 막 생겼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다 없어졌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 동안 자기가 막 뭐 예를 들어 스콘이다. 스콘을 열심히 배웠어. 그럼 전 스콘 전문점 할 거예요. 그래, 근데 지금은 스콘이 유행이라 괜찮아. 근데 한 2년 있다가 스콘이 유행이 없어지면 뭐 어떡할래? 그럼 그때는 또 가게 문 닫고 또 가서 또 다른 거 배울 거야? 기술자는 빵가게를 하나 낸다는 게 크던 작던 진짜 거의 자기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초기 투자 비용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근데 빵은 이제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밀가루는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원가가 저렴한 편 아닌가요? 아니, 보통 제가 듣기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재료가 100가지라고 하면 네. 90가지는 다 수입입니다. 90가지 이상이 다 수입이에요. 그쵸. 해외에서 먹던 거니까. 예,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료비가 올라가요. 그러게 요새 막 빵플레이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빵의 본토인 프랑스에서도 이게 이게 되게 나비 효과처럼 있잖아요. 네. 기후가 변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또는 프랑스에서 미리 생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에 미리 생산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10,000원에 쓰던 게 30,000원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네. 막 전쟁했잖아요. 네. 그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류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리는 그 에너지 소비가 올라가겠죠. 비용이.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10,000원 했던 밀가루가
지금은 거의 한 35,000원? 3.5배가 뛰었네요. 예, 그 밀가루 하나만. 근데 그것만 올라가느냐? 아까 90% 이상이 다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통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면 운영을 잘하면 마진이 25%또 좋은 달은 30%까지도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0%, 15% 보면 잘 보는 거예요. 매출에. 지금 근데 그게 빵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일 같아요. 거예요. 네.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수급도 이제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있어야 만들죠, 재료가. 구하기도 힘들어요. 예,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싼 재료들은 구할 수 있죠. 이제 좋은 재료 쓰시니까. 예. 왜냐면은 프랑스 버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버터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그 국가에서 인증한 뭐 AOP 버터를 써야 돼.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소가 방목을 시켜서 천연 잔디에서 막 잔디를 먹고 우유를 짜서 그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어야 황금빛 색깔이 나는 노란 버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버터는 서울우유 버터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이게 하얀색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사료를 먹은 거예요. 사료를 먹인 소에서 우유를 추출해서 그 우유에서 지방을 팻을 분리해서 만들면 조금 하얀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연에서 풀을 먹고 자란 그런 소의 버터는 점점점 황금빛으로 가요. 노란색으로.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도 겨울이 되면 풀이 없으니까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걔네들도 사료를 먹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풀을 먹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가 뭐 원하는 만큼의 젖을 못 짜내주면 버터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버터를 쓰는 곳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요? 왜냐면 가령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옥수수 마가린 막 슈퍼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토스트 할 때, 막 식물성 그거만 먹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쵸. 버터 맛을 알았잖아요. 네네. 입맛이 높아졌죠. 예. 근데 그거의 그 큰 몫을 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버터 사람들이 맛을 그 맛을 알았어. 그런데 프랑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1년을 해봤자 100톤 쓰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주는 게 아니라 야 중국 한 달만 주면 100톤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 우리나라로 주는 거예요. 너네 소비해 이러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것도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뭐든 가격이 정신이 없잖아요. 없어. 옛날에 한 7, 8년 전인가 그 무한 연어 리필집이 엄청 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가 중국이랑 노르웨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가지고 중국에서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을 딱 금지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남아도니까 판로가 없으니까 네, 그죠? 가격이 확 낮아진 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한 리필이 유행했는데 이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또 올라간 거죠.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바닐라 빈 같은 거 되게 고급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필이 있어야 되는 재료예요. 바닐라 근데, 빈. 예,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로 된 이렇게 긴 그런 말려놓은 열매인데 그 볼펜 같아요. 딱 요 볼펜 두께의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요게 하나에 5만 원이에요. 요거 하나에. 예. 엄청 비싸네. 금보다 더 저희가 식재료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게 샤프란하고 트러플 그쵸. 두 개인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지중해 그 적도 라인에서 나와요. 근데 그 라인에 그 해 태풍이 몇 번 불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45,000원,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써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맨날 넣던 걸 1년 365일 넣던 걸 가격이 비싸졌다고 안 넣으면 이 맛이 바뀌는데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넣었다고
이거 45,000원짜리 10만 원에 오른 거 넣었으니까 우리 가격 2배 올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고민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좀 프랜차이즈로 하시면은 편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돈이 있으시고, 뭔가 내가 이런 음식 쪽에 나 사업을 해봤어. 그리고 경험이 있어. 그래서 할 거야. 그런데 막 이제 해놓죠.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고, 뭐, 월급 주고 사람 구해서 쓰면 되지.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다음 대안이, 그럼 다른 사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전 사람과 이 사람의 맛이 틀려, 빵 만드는 게. 그게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생지로 나오는데도 또 셰프마다 맛이 달라요? 네, 틀려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 바뀌면 네. 똑같죠. 똑같은 홍콩 반점 중국집이라 그래도 주방장 바뀌면 맛이 틀려지잖아요. 셰프님은 뭐 그런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도 가맹점마다 맛이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그럼요. 빵 모양만 봐도 틀려요. 예, 빵 모양만 봐도. 성형은 그 셰프가 하나요? 성형은 이제 겉에서 보여주는 건 웬만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네네.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뭐랄까 풍미, 맛, 그 결 그런 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명품 옷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뭐 시계도 막 롤렉스 가짜 많잖아요. 보면 전문가들도 막 한참을 보고 막 무게 들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을지라도 어쨌든 오리지널한 거는 오리지널한 거만의 뭔가 맛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문의가 와요. 너희의 제품을 공급받고 싶다, 안정적으로. 그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직원과 뭔가 이게 호흡이 맞아야지 이걸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게 가장 힘들죠.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저희 같은 서비스업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사람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전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직원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것도 힘들고, 그 직원들의 그런 근무 여건을, 서비스업이라는 그 특성상 그 근무 여건을 다 맞춰주기도 쉽지가 않고, 또 그런 직원분들의 그런 성향도 또 세대마다 되게 많이 틀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짜 힘들지 않을까. 저도 작년부터 제가 이런저런 박람회 가면 꼭 보는 게 그 기계들이 커피 뽑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계 보고,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굳이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거는 어떤 기계를 써서 이걸 해야지 더 편할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한 그런 포지션들은. 셰프님도 그럼 빵 만드는 거를 좀 무인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걸 계신 거예요?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럼 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주는 생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80% 이상의 본점에서 내는 맛과 모양을 똑같이 내면서 빵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어떤 빵이 가능한지, 어떤 빵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은 그러면 어떤 공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아마 지금 엔젤리너스의 크게 2가지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있고, 엔젤리너스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콜라보의 개념으로 같이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가맹점주들이 하는 그런 영세한 조그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에는 저희가 생지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맹점주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최소한의 기계만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곳도 꽤 많아요. 한 20곳, 30곳 돼요. 엔지리너스 가맹 점주들한테 예.
제빵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젤리너스 점주들한테 저희가 직접 가르치진 않죠. 엔젤리너스의 기술 거기 이제 본사 측에다가 예, 본사 친구들을 저희가 이쪽 와서 여기 저랑 같이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보고 그 매뉴얼을 짜서 자 이제 엔젤리너스에서 각 이제 가맹 점주들한테 공급할 때는 이 매뉴얼대로 빵을 만들면 돼. 간접적으로 이제 전수를 예, 해주시는 네, 거죠. 예. 정직한 제빵소는 프랜차이즈로는 안 하세요? 일단 올해 말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카페쇼나 베이커리 쇼 이런데 이제 좀 부스로 나갈 예정이고요. 근데 아마 한다고 해도 확장보다는 좀 맛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확장하려고는 안 하고. 네. 셰프님은 그러면 점주가 빵을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교육은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그런 작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크라운 베이커리나 리치몬드 제과점, 나폴레온 뭐 이런 데가 얘기는 들어봤어요. 막 몇십 년 된 빵집에서 그때 문 닫는다 그랬을 때 막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예전에 잘 나가던 빵집들이 좀 문을 닫고 요새 좀 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한창 잘 나가다가 또 요새는 또 이제 개인 빵집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빵도 트렌드가 바뀌나 봐요. 그럼요, 바뀌죠. 요즘은 좀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에요? 요즘은 이제 저희 같은 트렌드가 유행인 거죠. 이렇게 장인형. 베이커리 카페. 그쵸. 옛날에는 카페 베이커리라고 그랬거든요. 카페가 메인인 거고 베이커리가 후자에 붙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요. 베이커리 카페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베이커리 전체적인 매출 비율을 봤을 때 베이커리 매출이 뭐 최소한 6, 7, 음료 매출이 한 3, 4. 가령 이제 예를 들면 그 엔젤리너스가 저희랑 콜라보를 하잖아요. 네. 석촌호수 그 매장에서 엔젤리너스라는 브랜드만을 가지고 음료를 팔았을 때는 팔았을 때보다 저희 빵이라는 아이템 카테고리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한 매장에서 걷어들이는 총 매출이 배가 늘었으니까. 그렇죠. 객단가가 높아지니까. 네. 네. 근데 그 빵을 이제 같이 팔고는 싶죠. 카페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그만큼 공간도 더 필요하고 네네. 또 그 뭐 상권도 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중가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자기가 매장마다 다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한 40평 정도는 돼야 이 베이커리 카페가 좀 인기가 있더라. 그 밑에 작은 매장으로 하면 베이커리가 잘 안 팔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디저트 카페로 가야지 베이커리는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관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저희가 최소한의 설비가 들어가는 공간이 뭐 한 2평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예,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저는 어떤 매장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인테리어는 매장의 손님. 아무리 가게가 허름하고 해도 손님이 많으면 그게 최고의 인테리어예요. 손님이 인테리어다? 예. 막 손님이 북적북적이고 막 밖에 줄 서 있으면 그쵸. 그렇잖아요. 아무리 네. 안에 허접하고 막 다 쓰러져가는 탁자여도 네. 그게 최고의 인테리어고. 그쵸. 예.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의 액션. 그리고 그 손님을 자극할 수 있는 오감. 그거거든요. 근데 빵가게 하면 어때요? 빵을 만드는 액션. 그리고 맛, 향, 그 이미지, 느낌. 그런 것들이 동시에 풍겨주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막 어마무지한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지금 그 엔젤리너스 구로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채 2평도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기계 하나 딱 갖다 놓고 저희가 공급하는 생지를 매뉴얼대로 해동하고 모양 만들고 굽고 팔고
근데 그 단순한 작업 때문에 그 안에서 마늘빵 향이 나고 마늘 냄새가 나고 버터 향이 풍기고 그거랑은 어디서 받아와서 딱 넣고 파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쵸. 빵은 되게 냄새가 잘 풍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어필하기가 좋은 것 예, 같아요. 이제 그런 보여지는 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죠. 같이 고민을 해서 One, two, three, yeah. 저희 창톡에서 이제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 창업하려는 분들한테 네. 좀 고수로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겉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틀리다. 빡세다. 겉에서 보여지는 거랑은 네. 틀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본적인 그런 경험은 무조건 해봐야 된다. 내가 빵을 못 만들지라도 빵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내가 커피는 못 만들지라도 커피가 어떤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또는 빵을 만드는 사람, 커피를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을 내고 못 내고는 그 다음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게 알아야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고 그리고 개선해내는 그런 방향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가령 수원점도 그렇고 뭐 다른 몇 개 점포도 이제 발을 처음에 살짝 잘못 디디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많거든요. 사자가 많습니다. 사자가. 어디 베이커리 가령, 쪽에. 예, 이쪽도 그렇고 뭐 어딘 음식점이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굳이 이 정도의 기계 우리는 이 매장에서는 라면을 하나씩 끓여서 팔면 딱 좋은데 라면 하나 끓이려면 요만한 부탄가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잘 모르는 점주한테 이만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장비 팔아 먹으려고. 예. 네. 이만한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기계 중에 한 8, 90%는 다 놀고 있어요. 왜냐면 라면을 하나 끓여야 될 냄비에 하나만 끓이면 되는데 라면 10개 끓일 수 있는 이만한 냄비 사다 놓고 거기다 하나 끓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맛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냥 비싸게 주고 그냥 비싸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되게 모순인 게 뭐냐면 네. 커피도 네. 가령 우리가 하루에 10잔을 팔아요. 그럼 그 10잔을 얼마나 성의 있게 팔겠어요. 그렇죠. 뭐 28초, 29초 몇 도에 쫙 내리고 막 얼마나 성의 있게 손님한테. 근데 하루에 100잔을 팔아요. 똑같은 시간에. 그럼 그게 될까요? 그냥 계속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왜냐면 손님이 저기 줄 서 있어. 네. 근데 손님 1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혼자 이러고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원두도 중요하지 않아요. 커피 기계의 성능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스타의 스피드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인 거죠. 예, 그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저희는 라마르 좋고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기계예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뭐 라산발리 뭐 1,500만 원짜리 기계예요. 또 어떤 집은 뭐 그냥 500만 원짜리 그냥 사다 놨어요. 근데 장사가 똑같이 된다고 봤을 때 제일 현명한 게 어느 걸까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하시는 거죠. 저희도 여러 매장이 있는데 저희도 뭐 어느 매장은 라센발리 쓰고 네. 어느 매장은 라마르조코 쓰고 제일 비싼 거 쓰고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래 라마르 조건은 써야지 커피가 제대로 나오겠지. 라마르 조건 써. 야 원두 제일 비싼 거 써. 그러면 원두도 한 3개 써. 신맛 나는 거, 약간 딥한 맛 나는 거, 약간 탄맛 나는 거 막 써. 근데 그게 되나요? 손님이 진짜 한 50m 줄 서 있는데 2잔이요, 뭐 한 잔이요, 뭐 한 잔이요, 뭐 한 잔이요. 한 번에 막 8잔, 9잔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끝 다음 이러잖아요. 그 환자랑 이러고 앉아갖고 뭐 어떻게 사셨어요? 뭐 어땠어요? 무슨 안에 있는 얘기 해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두도 저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원두 그 업체들하고 테스팅을 할 때는 그 본연의 맛이 나와요. 테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초를 해야 된다. 갈기는 어느 정도 곱기로 갈아야 된다.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 금방 뽑아갖고 여기다 쫙 놓고 그 와인 테스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로록 하면서 다 맞아. 야 이게 더 맛있다. 근데 현장에 내려가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뭐 맛이 뭐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똑같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현실에 맞게 네. 적당히 하면 된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맛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객을 대하는 직원 서비스에 따라서 그 맛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 커피를 한 잔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막 웃으면서 주면 맛없는 커피라도 맛있게 먹는데 자 다음이요 몇 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준 명장님이 하시니까 더 와닿네요. 준 명장님도 바쁘면 그렇게 된다. 그게 현실인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네. 우리나라 그런 고객분들의 뭔가 성향?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뭐 보통 1년에 한 3-4번은 가고 프랑스도 한 3-4번은 가는데 틀려요 확실히. 저도 프랑스의 유명한 제과점을 가면 보통 밖에도 1시간 반은 기다렸다 들어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가게가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매장 안에 한 번에 3명, 4명 이상 들여보내질 않아요. 맞아요. 걔네가 쇼핑하고 나와야 그 다음 3명 들어가 무슨 명품 매장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 걔는 그게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커피 뽑아주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간 그 가게 한 달 안에 망합니다. 그렇죠.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예. 파파박 고르고 나오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우리나라의 국민성하고는 조금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성향 자체가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나중에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저희가 포크랑 나이프도 처음에 되게 좋은 거 썼거든요. 한 달에 200개를 사면 100개는 없어져요. 그것도 훔쳐가요? 뭐 훔쳐가시는지 포크 어쩐지 나이프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개씩 없어져요. 아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샀던 것보다 수준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이솝 처음에 좋은 거 넣는다고 놨더니 이솝도 뜯어가세요. 이솝이 뭐예요? 이거 세정제 있잖아요. 세정제. 그 세정제 명품이라는 이솝이라고 있어요. 되게 향도 좋고 그걸 통째로 뜯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별의별 분들 많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환상이 있으신데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창톡에서 맞아요. 네, 그게 일 이제 셰프님한테 그런 들은 것들을 게. 다 감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내가 창업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라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내가 빵 가게를 하네, 친구들이랑 같이 차도 마시고 막 이런 약간의 환상, 그런 거를 갖고 하시면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서. 꿈과 희망도 줘야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대로 분명히 어떤 거에 맞닥뜨릴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저도 그러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그래서 내가 A부터 Z까지 그럼 어떤 기계를 사야 되고 공간은 어떤 공간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기계가 뭐고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떤 종류의 빵 딱 몇 가지만 만들어서 우리 하루 매출을 딱 얼마만큼만 보자. 그랬을 때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해. 근데 그 인원도 급여가 이 정도 선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총 매출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가령 고정비가 몇 프로 빠져야 되고 인건비가 몇 프로 이내로 들어오면 되고 재료비는 몇 프로 이내로 들어오면 점주가 15% 갖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잡아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점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거쳐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겁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노하우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그 다음에 저의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끝으로 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자, 셰프로서의 개인적인 거는 이제 명장이 되는 게 제 이제 꿈이고 네. 또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 중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 박사 논문 잘 써서 박사학위 받는 게 또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국가대표로 제가 이제 독일에 대회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좋은 성적 거둬오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 네. 이제 회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롤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거. 프랜차이즈지만 뭔가 이렇게 가치와 철학과 맛을 담보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은 거. 그렇다고 제가 뭐 파리바게트다, 뭐 교촌 치킨이다,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저는 어쨌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 느낌의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제 회사에서는 목표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제가 자영업적으로 많이 취재를 하면서 진짜 장사 고수분들 많이 만났는데 제빵 쪽은 잘 못 만났어요. 예. 그게 워낙 이쪽은 파리바게트 이런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냥 그런 거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네.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2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명장 반열에까지 오르신 분들은 저도 참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현실적으로 하잖아. 네. 근데 그게 저도 약간 환상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이런 정도의 고수분이면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칠 줄 알았는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비용, 원가 계산 이런 것도 해야 그럼요. 된다. 네. 네. 그게 오너 셰프시니까 네. 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창톡에서도 좀 제가 좀 제빵점 이런 예. 거 하려는 분들한테 많이 노하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네.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